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후회하지 않을 7가지 다른 기술. 1. 후회 모임을 만들라. 후회 모임을 일종의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하라. 친구 5-6명과 함께 모여서 커피나 차 음료를 마신다. 그들 중 2명에게 자신의 큰 후회를 생각해 오라고 요청하라. 그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라.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의 후회를 듣고 어떤 후회 범주에 속하는지 생각해 본다. 행동인가? 행동하지 않은 것인가? 4가지 핵심 후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그런 다음 각 후회에 대해 자기 노출, 자기 연민, 자기 거리두기 과정을 거친다. 모임이 끝나면 두 사람은 행동 방침을 정한다. 거북한 상사에게 말을 걸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하기 등. 다음 회의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두 사람의 행동을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다른 두 사람이 자신들의 후회를 공유한다. 2. 실패 이력서를 작성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있고 능숙하며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직업, 경업, 자격증명서 목록 말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티나 실리그는 실패를 상세하고 자세하게 정리한 실패 이력서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패 이력서는 우리가 후회를 다루는 또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개 행위다. 그리고 실패 이력서를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로서 바라보면 자기 실수에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몇 년 전 나는 실패 이력서를 작성하고 내가 저지른 많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민망한 실수를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똑같은 2가지 실수를 거듭 반복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를 알아낸 덕분에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 3. 자기 연민을 학습하라. 사회과학 연구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20년을 바쳤지만 자기 연민에 대한 연구만큼 나를 강하게 사로잡은 것도 없다. 나는 자기 연민을 이해하면서 지나친 자기 비하를 자제할 수 있었다. 자책은 마조히스트적인 쾌감을 주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자기 연민을 통해서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실상 흔하디 흔하며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크리스틴 네프의 웹사이트 Self Composition Awards에서 자신의 자기 연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그녀에 져서 자기자비,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에 입증된 힘, Self Compassion 또한 매우 훌륭하다. 4. 새해 결심을 지난해의 후회와 짝지어라. 이 장과 이 책 전체의 핵심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삶에 각인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의례를 정하는 것이다. 12월 말이 되면 1월 1일이라는 이정표가 우리로 하여금 새해 결심을 하도록 자극한다. 하지만 이 관행을 실천하기 전에 내가 작년의 후회라고 부르는 것부터 돌아보자. 한 해를 돌아보며 3가지 후회를 적어보라. 친척이나 전 동료와 다시 연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가? 부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는가? 당신의 가치관을 훼손하는 거짓말을 했는가? 이런 후회를 적어보라. 그리고 행동에 대한 후회를 되돌리고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변화시키는 걸 새해의 가장 중요한 결심으로 삼아라. 5.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라. 후회로 인한 상처를 없애려면 1946년 영화 멋진 인생으로 유명해진 마음의 속임수를 시도해보라. 주인공 조지 베일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살하기 직전에 수호천사 클라렌스의 방문을 받는다. 클라렌스는 만약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살던 마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를 조지에게 보여주었다. 클라렌스가 쓴 방법을 긍정적인 사건을 정신적으로 빼기라고 한다. 당신의 삶에서 좋았던 것, 친밀한 우정, 직업적 성취, 자녀 등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 긍정적인 사건에서 이어진 결정과 비결정, 실수와 성공을 생각해 보라. 그런 다음 이제 이것들이 모두 없다고 생각해 보라.
앞장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들자면 나는 아내를 만난 경험을 빼볼 수 있겠다. 그 결과는 비참함과 우울함이다. 하지만 조지 베일리의 경우처럼 빼기를 통해 더 깊이 감사하고 후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6. 세계 후회 설문조사에 참여하라.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후회를 세계 후회 설문조사에 제출해보라. 후회를 글로 남기는 것은 후회를 완화하는 한편 후회를 평가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다른 사람의 후회도 접할 수 있다. 이 후회를 읽다 보면 공통적인 인간성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후회 대응 근육이 강화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날아든 후회를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어떤 후회에 속하는가? 글쓴이가 자신의 후회를 긍정적인 힘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 7. 여행자의 사고방식을 가져라. 목표를 달성하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행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프로젝트 왕수에 유용했던 바람직한 업무 습관을 유지하는 등 후회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으로 빠르게 파고든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쯔찌 후항 교수와 제니퍼 아커 교수의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으로 여정을 되새기는 마음가짐을 제시한다. 두 사람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어렵고 중요한 일을 끝냈을 때, 한가해지고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대개는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저 달성한 목표를 즐기자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라. 당신이 그것에 도달하기까지의 단계를 검토하라. 결과를 축하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정을 숙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 진학 상담사가 내게 의사가 될 소양이 없다고 한 말을 믿은 걸 후회합니다. 자신을 믿고 적어도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54세 여성 에밀랜드. 아이를 낳기 전에 자유시간을 너무 낭비한 것을 후회합니다. 생각해보면 스페인어를 배우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일터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 짬을 못 낼 만큼 바쁘지 않았습니다. 29세 남성 인디애나. 활발한 성생활을 하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71세 여성 미시간. 14장 후회 최적화 프레임워크.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다시 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라. 빅터 플랭크. 1888년 어느 날 아침 알프레드 노벨은 조간신문에서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다. 흑백으로 인쇄된 신문에는 그의 사망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한 프랑스 언론인이 사망한 자신의 형 루드비히를 노벨로 착각했던 것이다. 세기말적 가짜뉴스였다. 하지만 노벨을 정말로 당황하게 만든 것은 부고 기사의 헤드라인이었다.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스웨덴 출신으로 5개 국어를 구사하는 노벨은 기발한 화학자이자 뛰어난 발명가였다. 그의 발명품들은 폭발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기폭장치, 뇌관,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1860년대에 특허를 받은 다이너마이트였다. 그는 전 세계에 다이너마이트 공장을 세웠고 그 덕분에 백만장자이자 유럽에서 가장 저명한 기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사망 기사에 그의 기술적 천재성과 기업가적 열정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를 부끄러운 유산을 가진 오염된 영혼, 사람들에게 서로를 말살시키는 도구를 팔아 엄청나게 부자가 된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묘사됐다. 8년 후 노벨이 사망했을 때 그의 유언장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대신 전년도에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 즉 노벨상을 제정하는 데 쓴 것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계기는 잘못 나간 부고였다고 한다. 노벨은 자신의 미래를 미리 보았고 후회가 들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그는 후회를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꿨다. 앞서 다룬 두 장이 백미러를 통해 보는 후회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 장에서는 앞 유리를 통해 내다보는 후회에 대해 다룬다. 후회는 회고적인 감정이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생겨난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무엇을 후회할지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행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때로 이런 접근법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후회를 예상하는 데 따르는 장단점을 모두 이해한다면 좋은 삶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측의 장점. 대부분의 대형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듀큐 대학교는 학생, 교수진, 직원들을 위한 광범위한 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듀큐 대학교 도서관도 이용자와 대학 구성원들이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듀크 대학교 도서관은 의견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대학 공동체에 발송하는 이메일 설문조사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였다. 그래서 수완 좋은 사서들이 한 가지 일을 도모했다. 예상되는 후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실험을 계획한 것이다. 2016년 도서관 측은 6천 명의 학부생 중 절반에게 설문조사 양식을 보내면서 이를 작성해서 보내면 추첨을 통해 $75짜리 상품을 주겠다고 했다. 나머지 3천 명의 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동봉된 보상 규정이 달랐다. 모든 사람에게 $75짜리 상품권 당첨의 기회가 주어졌다. 단, 주최 측의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상을 받지 못하며 주최 측은 다른 사람을 재추첨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어떤 방식이 설문조사 응답을 더 많이 받았을까? 두 방식의 성과는 확연히 달랐다. 일주일 동안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 중 3분의 1만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반면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3분의 2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첫 번째 방식은 기존의 복권 추천 방식이다. 두 번째는 행동 경제학자들이 후회 복권이라고 부르는 방식이다. 후회 복권은 예상되는 후회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일반적인 복권의 경우 추첨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만약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누군가가 뽑힌다면 나는 약간 실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고 감정적 투자가 거의 없었다면 내가 절망에 빠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후회 복권일 경우 나는 내 결정을 다르게 평가한다. 주최 측이 내 이름을 뽑았는데 내가 설문조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나는 자책할 것이다. 내가 당첨됐지만 내 어리석음, 게으름, 노력 부족으로 인해 상품권을 빼앗기는 미래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면 나는 그 우울한 3분의 2의 학생들처럼 설문지를 완성할 것이다. 후회 복권은 많은 영역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것은 손실 회피와 유사한 인지적 변덕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고통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얻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엉뚱한 길을 택한다.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감정을 예측할 때도 기쁨보다 후회가 더 크게 나타난다. 많은 경우에 후회가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통이 대안이 선사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보다 크게 느껴진다. 이는 종종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후회를 예측하면 사고 속도가 느려진다. 뇌가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숙고할 시간을 벌어준다. 예측된 후회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극복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2021년 미주리 대학교의 러셀 레버트 워싱턴 DC 국립아동병원의 린다 푸 인디애나 대학교 의과대학의 그레고리 지맷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젊은 성인들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였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의 카타리나 볼프 교수가 2021년에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자신과 타인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동에 대한 후회는 동료와 가족의 권고보다 예방접종을 하도록 자극하는 더 강력한 힘이었다. 우리가 지금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에 얼마나 끔찍한 기분일지 상상할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
2016년 45,61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81건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예상되는 후에는 광범위한 건강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 서식스 대학교의 찰스 이브럼과 세필드 대학교의 패스컬 시런이 주도한 유명한 연구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운동을 6번 이상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한 문장에 동의하도록 유도된 사람들이 후회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지난 15년 동안 축적된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후회를 예상할 경우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인도 유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콘돔을 쓰고 건강 정보를 더 찾아보고 조기암 검진을 받고 운전을 더 조심하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고 금연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심지어 재활용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회를 예상하는 것은 판단을 돕는 편리한 도구다.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후회하게 될까? 질문에 답하라. 그 대답을 당신의 현재 상황에 적용하라. 부고 파티가 소소하지만 꾸준히 인기를 얻는 이유도 이 접근법 때문이다. 부고 파티에서는 알프레드 노벨이 된 심정으로 자신의 부고를 작성하고 남은 세월을 적어 알린다. 사전 부검이라는 아이디어도 이로부터 활성화됐다. 이는 담당팀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잘못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기한 내에 완수되지 못하거나 예산 초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기법이다. 그런 다음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통찰을 얻는다. 일과 삶에 이런 접근법을 적용한 사람, 예상되는 후회라는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바로 제프 베조스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을 창립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우주여행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감정의 영역에서 말하자면 그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초 은행에서 일하던 베조스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최신 기술을 통해 책을 판매하는 회사를 구상했다. 베조스가 고임금을 받던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하자 상사는 며칠 동안 더 생각해보라고 충고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베조스는 자신의 결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일종의 알고리즘을 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2001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80세가 된 미래의 나를 상상해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삶을 되돌아보자. 나는 후회를 최소화하고 싶어. 나는 80세가 되었을 때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도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인터넷 분야에 뛰어들려고 노력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딱 하나 후회할 걸 알고 있었던 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 후회가 매일 저를 괴롭힐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자 결정을 내리는 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쉬웠습니다. 베조스는 대담성 후회를 예상했고 이를 현재 행동의 원동력으로 삼아 미래의 후회를 피하려 했다.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는 그에게 현명한 선택이었고 우리에게도 유용한 심성모형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후회를 예측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억만장자가 되며 설문조사를 배포하는 대학 도서관 사서들의 애정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강력한 약이다. 하지만 경고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한다. 예측의 단점. 예상했던 후회가 어떻게 빗나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거나 전자레인지를 사거나 파워 복권을 교환하거나 표준화 시험을 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침 출근 시간에 당신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역으로 가는 길에 신발끈이 풀렸다. 아까 서두르면서 너무 급하게 묶었기 때문이다. 보도 위에 빈 공간을 발견하고 그는 잠시 멈춰서서 신발끈 다시 묶고 앞으로 나아간다. 지하철 승강장 도착했을 때 기차가 이제 막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 젠장, 신발끈을 고치러 멈추지만 않았을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1분 차이로 기차를 놓치면 얼마나 후회를 할까? 연관된 질문이 하나 더 있다. 1분이 아닌 5분 차이로 기차를 놓친다면 얼마나 후회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연구자들이 그를 이끌고 바로 이 문제에 관한 실험을 실시한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길버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5분 차이로 기차를 놓칠 때보다 1분 차를 놓쳤을 때 훨씬 더 큰 후회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낀 후회 정도는 두 상황에서 거의 비슷했으며 결과적으로 그리 크지도 않았다. 예상되는 후회를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할 때 생기는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감정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서툴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후회를 예측하는데 서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지 과대평가하고 적어도를 이용해 감정에 대처하거나 감정을 가라앉히는 능력은 과소평가한다. 길버트와 그의 동료들은 예상되는 후회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 예상 속에서 더 크게 보이는 일종의 부기맨, 아이를 겁들 때 들먹이는 귀신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비가 올 것을 예측하는데 실수하곤 하는 기상학자와 마찬가지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래의 후회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의사결정자들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감정보험에 가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후회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바로 우리의 결정을 흐린다는 것이다. 다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조금 기다린 후 다음 열차에 탑승하여 출근했다고 가정해 보자. 생산적으로 아침 일과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근처 전자제품 가게로 가서 아파트에 설치할 전자레인지를 구매한다. 영업사원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당신은 선택지를 두 가지로 좁혔다. 두 전자레인지는 크기도 성능도 기능도 똑같다. 두 가지 측면을 제외하고는 동일해 보인다. 첫 번째 전자레인지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다. 두 번째 제품은 이름이 없는 제품이다. 첫 번째 전자레인지는 149달러, 두 번째 전자레인지는 109달러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스탠퍼드 대학교의 이타마르 사이먼이 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는 반반으로 나뉘었다. 절반은 더 비싼 유명 브랜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절반은 그보다 싼 이름 없는 제품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변수를 가미했다. 구매자가 결정을 내린 직후 그는 독립소비자 잡지에서 두 제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매자들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더 많은 사람, 사실상 3분의 2에 하는 이 유명 브랜드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난 후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그 불쾌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은 안전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졌고 후회를 줄여줄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과 후회를 줄여줄 선택이 늘 일치하는 건 아니다. 후회를 예상하는 것은 때로 우리를 최선의 결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오직 후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한 결정으로 이끌 수 있다. 다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당신은 전자제품 가게를 나와 내일 저녁 추첨 예정인 8천만 달러 상당의 당첨금이 걸린 1달러짜리 로또 복권을 샀다. 어쩌다 보니 나도 복권을 샀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거래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당신에게 3달러를 주고 내 표와 바꾸자고 제안한다. 당신은 받아들일 것인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물론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복권 모두 당첨 확률이 같다. 만약 당신이 교환을 해도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똑같고 그 확률은 극도로 희박하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전보다 3달러를 더 갖게 될 것이다. 생각할 것도 없다. 하지만 실험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바꿔준 복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그들이 느낄 후회를 상상하기가 너무 너무 쉽기 때문이다. 실험 참가자들이 복권을 봉인된 봉투에 넣었을 때만 그래서 참여자들이 원래 번호를 볼 수 없고 당첨 복권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사람들은 교환에 기꺼이 응했다. 복권 사례를 비롯한 많은 사례에서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달랐다. 그리고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후회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때로는 전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회 회피는 종종 결정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후회에 너무 집착하면 그대로 얼어붙어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협상에 관한 연구에서도 예상되는 후회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실제로 협상의 진전을 막았다. 예상되는 후회는 협상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협상을 성사시킬 가능성을 낮췄다. 당신의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 당신은 야심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오늘은 객관식 80문항짜리 첫 번째 시험을 치르는 날이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다. 잘 진행되고 있다. 찬찬히 문제들을 보면서 답안지에 표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스친다. 23번 문제의 답을 B로 표기했는데 지금 보니 C가 정답일지도 몰라. 당신은 그 문제로 돌아가서 원래의 답을 지우고 새로운 답으로 고치겠는가? 아니면 첫 직감을 고수하겠는가? 학교 교육이든 직업 훈련이든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조언은 일반적이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대학 교수는 첫 직감을 고수하라고 조언한다. 답을 바꾸면 일반적으로 틀리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지도 교수들도 동의한다. 맨 처음 직감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확신이 없는 한 대답을 바꾸지 마세요. 입시 업체인 프리스턴 리뷰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대부분의 경우 답을 지나치게 생각하기보다는 직감에 따라 답을 고르길 권합니다. 많은 학생이 정답을 틀린 답으로 바꿉니다. 통념이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당신의 첫 직감을 고수하고 답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통념도 틀렸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거의 모든 연구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답을 바꿀 때 정답에서 오답으로 바꿀 확률보다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꿀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답을 바꾼 학생들은 대개 점수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조언이 지속되는 것일까? 예상되는 후회가 우리의 판단을 왜곡한다. 2005년 뉴욕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저스틴 크루거와 브리스티 컬럼비아 대학교의 데릭 워츠, 스탠퍼드 대학교의 데일 밀러는 당시 크루거와 워츠가 가르쳤던 일리노이 대학교 학생들이 치렀던 1,500번 이상의 심리학 시험에서 답을 정정한 경우를 조사했다. 이전 연구와 일관되게 오답에서 정답으로 고친 비율이 정답에서 오답으로 고친 경우보다 2배나 많았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학생들에게 답을 바꾸지 말았어야 할 때 바꾼 것과 답을 바꿨어야 할 때 바꾸지 않은 것 중 어느 쪽이 더 후회될 거라고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결과는 흥미로웠다. 74%의 학생들은 답을 바꿨다가 틀릴 경우 더 많은 후회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6%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처음 답을 고수했다가 틀릴 경우 더 큰 후회를 할 것으로 예상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이 세 학자는 이를 최초 직감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상했던 후회가 빗나간 데서 생겨난다. 그들은 최초 직감을 거스린 결과로 문제를 틀리는 것이 최초 직감에 충실해서 문제를 틀리는 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 라고 했다. 애초에 답이 맞았을 때 답을 고쳐서 발생하는 후회는 그 문제를 틀린 불행을 거의 비극으로 보이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했더라면의 망령에 시달리다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당신도 실수를 했다. 답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게 되었다. 아, 이 연구에 대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예상되는 후회는 종종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만 당신의 다사다난한 하루가 보여주듯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경고 문구를 읽어보라. 예상되는 후에는 결정마비, 위험회피, 최초 직감의 오류, 시험 점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만병통치약으로서 해당되는 후에는 몇 가지 위험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만났던 후회를 예상한 다이너마이트 거물의 이름을 딴 상을 수상한 천여 명 중 하나이다. 사이먼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5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정치학, 인지심리학, 인공지능을 포함한 수많은 분야에 지적 공헌을 한 사회과학계의 거장이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경제학 분야에서 분석할 때 인간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사이먼의 이론 이전에는 인간은 자신의 선호와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늘 결과를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는 경제학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모든 경우 매 순간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하며 끊임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사이먼은 이 가정이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경제학자들을 설득했다. 선호는 때때로 바뀐다. 다양한 요인 때문에 이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게다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거래를 추구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완벽한 선택, 이상적인 지붕술이고 비할 데 없는 패스트푸드 버거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고 웬만한 선택에 만족할 의향이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만족한다고 사이먼은 설명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실이라고 한다. 의사결정 모델은 변경되어야 했고 실제로 변경되었다. 사이먼은 이 공로로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심리학자들이 사이먼의 두 가지 의사결정 접근법이 인간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탐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2002년 스모스모어 대학교의 베리 슈워츠와 앤드류 워드가 이끄는 6명의 사회과 학자들이 누가 만족자이고 누가 극대화자인지 측정하는 성격 척도를 개발했다. 그들은 17개 질문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이상적인 기준을 추구하는지, 어떤 사람이 허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것에 만족하는지 식별할 수 있었다. 최대화 척도를 이용해 1,7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측정한 뒤 측정 결과를 참가자의 행복 수치와 연결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극대화자들은 불행했다. 극대화자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낙관성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되었고, 만족자들보다 우울증이 훨씬 더 많이 겪었다. 과학자들은 불행의 주요 원인이 후회에 대한 극대화자들의 민감도 증가라고 설명했다. 극대화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모든 것을 후회했다. 선택을 내리기 전, 선택을 한 후, 선택을 하는 동안 내내 후회했다. 상황이 어떻든 그들은 다른 행동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상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반사실적 사고는 감정은 생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산적 후회를 끌어내지 못했다. 반대로 감정은 감정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며
후회를 계속 곱씹게 만들었다. 모든 것의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덕분에 그들은 대부분의 삶에서 행복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후회를 끊임없이 예상하고 최소화하려 시도하는 베조스의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는 건강하지 못한 극대화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를 항상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절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예측이 지닌 이 같은 단점을 상쇄시키고 장점만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책은 우리의 열망에 집중하는 것이다. 후회의 최적화. 우리의 목표가 언제고 후회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어선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후회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후회 예측과 후회의 새로운 심층 구조를 결합하면 심성모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후회 최적화 프레임워크라고 부른다. 이 수정된 프레임워크는 다음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많은 상황에서 후회를 예상하면 더 유익한 행동, 더 현명한 직업 선택,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를 예상할 때 종종 그것을 과대평가하고 필요하지 않은 감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면, 즉 후회의 최소화를 극대화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은 4가지 핵심 후회를 일관되게 표현한다. 이 4가지 후회는 오래 지속되며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 후회들은 모두 좋은 삶으로 가는 길을 제공한다. 후회 최적화 프레임워크는 4가지 핵심 후회, 기반성 후회, 대담성 후회, 도덕성 후회, 관계성 후회를 예상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4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후회를 예측하는 것은 되게 가치가 없다. 따라서 후회 최적화 프레임워크에 따라 행동 방침을 결정할 때는 당신이 4가지 핵심 후회 중 하나를 처리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만족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야외용 의자나 전자레인지를 한 대 더 사려고 한다면 그 결정에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냥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괜찮을 것이다. 만약 결정이 4가지 핵심 후회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면 숙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 자신의 미래의 자신, 5년 뒤든 10년 뒤든 80세가 되었을 때든 에게 투사하라. 미래의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당신의 기반을 다지고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옳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자문해보라. 이와 관련된 후회들을 예상해보라. 그런 다음 후회가 가장 적을 선택지를 선택하라. 이 프레임워크를 몇 번만 사용하면 그 위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수백 가지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는 우리의 행복에 결정적인 것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도 많다. 그 차이를 이해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후회, 사람을 미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부정할 길 없이 진정한 감정은 잘 사는 삶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후회 활용법 핵심 요약. 행동에 대한 후회. 되돌려라. 사과하거나 보상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라. 적어도를 활용하라. 구름을 뚫고 나온 한 줄기 햇살을 찾아라. 상황이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라. 모든 후회, 행동 또는 무행동에 대한 후회. 1. 자기 노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글을 써서 그 후회를 드러내고 덜어내라. 자기 연민.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함으로써 후회를 정상화하고 중화시켜라. 자기 거리두기. 시간이나 공간 혹은 언어를 통해
줌아웃함으로써 후회에서 얻은 교훈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라. 후회를 예상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는 방법. 1. 대부분의 결정에 만족한다. 예상되는 후회가 내가 핵심으로 이른되지 않는다면 선택을 하고 사후에 스스로를 비판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중요한 결정을 최대화하라. 만약 예상되는 후회가 내가 핵심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미래의 특정 지점에 있는 자신의 스스로를 투사하고 경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다 용기를 내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회해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지 못하게 후회돼요. 나는 친절하기보다 올바른 사람이 너무 신경 썼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해서 프린스 콘서트에 가지 않았던 게 후회돼요. 학교야 거의 매일 갔지만 프린스 콘서트는 한 번뿐이었는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맞죠? 후회와 구원도 있어요. 나오미라. 네, 끝이 아니고요. 다음에 또 읽으면 좋아요. 아, 그래요? 후회와 구원. 이거 내일 할까요? 네, 내일 요거 하고 마무리하고, 네. 그리고 그거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런 거. It will be offended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한번 써볼게요. It will be offended. 그게 아마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난 괜찮아. It's alright. It will be offended. offend에 아마 강세가 있어요. It will be will 할 때 그냥 한국어처럼 will이 아니라 will. It will be offended. It will be offended. It will be offended. It will be offended가 아니라 It will be offended 이렇게 fan에 offend 이렇게 강세를 더 하면은 좀 더 영어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It will be offended. 그게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That's alright. 난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t will be offended. 괜찮죠? 이 책 자체가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 후의 최적화 프레임워크 결국 이거를 제일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그 중에서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내용 페이지나 이런 거 가지고 어제 제가 그 페이지 물어봤던 게 그 페이지가 되게 좋게 느껴져서 찾고 싶은데 종이책으로는 없어가지고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어이구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